네, 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솔트룩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일입니다. 오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솔트룩스는 가장 잘 알려진 인공지능 기업 중에 하나이죠. 코스닥에 최초로 상장이 된 국내 인공지능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분 동안에 짧게라도 인공지능이 최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또 어떤 기술과 어떤 효과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20년간 동안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됐던 시기인 것 같고 여전히 그 여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년이 어떤 세계가 될 것인가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 위에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전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AI는 기술인 것이지 AI 자체가 산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AI 기술이라는 것이 그 각 산업에 있는 가치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인간들이 여태까지 해왔었던, 지난 수천 년간 해왔었던 근육의 자동화를, 그리고 향후에는 지적 노동의 자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 인공지능 그러면은 보는 관점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는 인공지능의 핵심은 이 한자어로 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인공, 말 그대로 자연의 반대말이죠.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 지능,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이, 기계가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포괄적인 인공지능의 개념이라면,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크게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누군가가 축적된 지식을 저한테 전달 가능해야 되죠. 우리는 글과 말로 지식을 표현하고 그 지식을 타인한테 전달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학습이죠.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발전한 딥뉴럴 네트워크 혹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기술은 바로 기계학습의 한 분야이고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함으로써 지식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발전하는 과정, 이게 이제 기계학습이고 또 인간 학습 과정입니다. 추론은 이렇게 학습한 것에 기반해서 지식화되고 개념화된 것으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개념을 생성해내는 과정을 우린 추론이라고 하고, 인간 관점에서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계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과정에 적용이 되는 것은 다음에 보시는 네 가지가 디지털 전환 전 분야에 어떻게 녹아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된 낭비의 경제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낭비의 경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연산 비용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연산 비용이 1억 분의 1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1원을 가지고 연산할 수 있는 것이 30년 전에는 1억 원이 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거죠. 1억 분의 1로. 또 이것과 함께 데이터 양이 폭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10년 전 이후부터는 데이터를 더 이상 지우지 않게 되었고요. 낮아진 연산 비용과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의 휴리스틱 기반한 모델,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코딩이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해왔다면, 이제는 낮아진 연산 비용과 데이터 규모로 기계학습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더 낮아진 연산 비용과 더 많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신경세포를 모방을 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더 인간 수준에 가까운 단위 지능을 갖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공지능의 진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재미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일자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닌가. 더 이상 저는 이 질문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자리를 뺏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이라는 우리 지적노동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와 우리가 어떻게 협력함으로써 지적노동의 생산성을 5배, 10배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한 생산성뿐만 아니라 지적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의사 결정이 얼마나 더 의미 있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되는 혁신이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그 인간은 어떻게 지적 노동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죠. 가끔 궁금하시진 않으세요? 왜 인간은 뇌가 두 쪽으로 되어 있을까? 뇌가 그냥 하나의 통으로 돼도 되는데 뽑아보면 호도 조각 뽑아낸 것처럼 좌뇌하고 우뇌로 나눠 있죠. 그리고 좌뇌 우뇌가 놀랍게도 비대칭적입니다.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양쪽의 기능이 다른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소위 얘기하는 좌뇌 같은 경우는요, 언어 능력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좌뇌가 손실이 오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또는 뇌출혈이 일어나서 좌뇌에 손상이 오게 되면은 또 좌뇌 중에서도 우리가 옆쪽 뇌에 해당이 되는 걸 손실이 나게 되면 언어 능력을 상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술이나 논리에 관련된 건 주로 좌뇌에서 다룬다고 본다면, 우뇌 쪽은 보시는 것처럼 공간, 많은 데이터와 패턴을 인지하는 것, 공감을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좌뇌는 유지가 됐지만 사고로 우뇌에 손상을 입은 분 같은 경우는 옆에 그 앞에 컵이 놓여 있고 컵에 물이 차 있어요.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컵이 있네요, 목이 마르네요. 그러면은 말은 할 줄 알죠.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마르시군요 라고 하고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공감에 관련된 능력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물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장하게 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도 이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1세대 인공지능, 근대 인공지능의 1세대 인공지능은 우리의 자네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논리적인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수리 능력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 그래서 지식 그래프라든지 논리적 추론 같은 것들을 해왔다면, 우뇌 쪽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기기학습. 우리는 1세대에 해당이 되는 좌뇌를 귀납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연역적 추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뇌에 해당이 되는 걸 귀납적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왼쪽 뇌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명시적 지식을 처리한다 그러고, 오른쪽 뇌를 처리하는 것을 이제 비명시적인 암묵적 지식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기술들은 3세대 인공지능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우리가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전통적으로 논리 학습을 하는 기술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인덕션, 다시 해서 기납적 추론하는 기술을 접목을 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로심볼릭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리고 또 추론이라는 것을 연역적 귀납적 추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람의 말과 글을 이해하거나 눈으로 이해를 해서 자율주행을 하거나, 최근 들어서는 테슬라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 그래서 전체 구간을 자율주행하는 것도 나오게 되죠. 주가를 예측을 한다든지, 공간에 기반해서 드론이나 운동지능, 예술지능에 이르는 단위적 지능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각각 부분에 있어서 인간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에 기반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KT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장표는 재작년에 저희 회사가 조사한 자료인데요. 이미 2년 전에 맨 위쪽에 인공지능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또 엔터프라이즈 영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그 밑에 영역,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를 들면 농업, 금융, 그리고 또 국방, 의료, 헬스케어 이르는 모든 산업 부분을 AI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혁신을 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기업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술 지원을 포함을 해서요. 이런 기업들은 도대체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가치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가치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경제적 가치는 보시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더 싸거나, 더 빠르거나,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 들어서 지갑 하나를 샀습니다.
뭐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구찌 브랜드인데 이걸 사고 나서 그 전에는 한 번도 갖고 있지 못했었는데 왜 사람들이 비싼 가치를 인정하고 비싼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찌라는 회사, 제가 광고하고 홍보하는 건 아닌데 좋기만 했으면은 현재 단계까지는 못 왔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외에도 다른 혁신적인 요소가 존재를 했겠죠. 경제학적 요소로 보자면 싸거나 좋거나 빠르거나 한 것 중에서 반드시 두 가지가 탁월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를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그럼 KT는 이 셋 중에 뭘 가지고 있을까요? SK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더 품질이 좋은 걸까요? 더 빠르게 시장을 진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더 싼가요? 어쨌든 이 세 가지 경제적인 지표 중에서 두 가지의 탁월성을 가져갔을 때 비로소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AI도 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비용을 낮추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것, 의료 영상 진단이나 인공지능 상담 고객센터, 바깥쪽에 보니까 AI CC 관련된 게 있네요.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스마트 공장, KT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거는 비용을 낮추면서 품질을 올릴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경제적 효과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비용을 낮추면서 속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보안 안전, 물류 예측, 로봇 배송. 품질을 높이면서 속도가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 있습니다. 투자 부분이 그렇겠죠. 투자는 빠른 의사결정이 또한 정확해야 되죠. 안전이나 국방 부분도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세 가지 가치, 경제적 가치 축에서 어떻게 두 가지를 탁월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건데, 동시에 세 가지를 탁월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으면은 애플이 싸게 만들면서 세계 최고의 품질을 빠르게도 내놓을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그렇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전략의 핵심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두 가지 가치를 탁월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도구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또 다른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중요하게 대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편의의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존재할 수가 더 큰 가치로 사람들이 기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개선하나요? 왜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게임 회사들은 인공지능을 도입을 할까요? 온전히 놀기 위해서 때문은 아닐까요? 그거 외에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농업, 스마트 환경.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라는 것은 낮은 비용으로 싸게 또는 빠르게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환경이 지속 가능한 형태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개념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 KT가 정말 큰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굵은 전략 위에서 어떻게 세 가지 축에서 핵심 축을 발견해내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 건가, 산업과 애플리케이션별로. 그것은 KT만의 숙제가 아니라 제 숙제이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숙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들이에요. 현재 오는과 같은 자리에 대부분의 인공지능에 적용된 비즈니스 모델들은요, 교육이나 트레이닝, 오늘 같은 컨퍼런스 같은 것들, 데이터 큐레이션은 앞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를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로 생성할 수 있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들을 제공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 AI 관련된 컨설팅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용역 사업들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발전하고 있는 온프레미스로 AI 솔루션, 밖에 있는 AI CC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나 또는 오토 ML이라고 얘기하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클라우드 위에서 하는 것들, 그거 외에 KT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이아스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애저 서비스, 다시 얘기해서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애저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속해 가는 것들, AI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AI 자체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빠르게 커스터마이징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AI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임대 구독이라는 서브스크라이빙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누가 궁극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승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분야도 B2C나 홀 뉴 비즈니스 모델을 누군가가 창조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넥스트 구글과 넥스트 아마존이 되겠죠. 20년 전에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광고를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돈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것, 구글과 네이버에다가 돈을 주고 키워드를 사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회사 홈페이지가 노출된다는 걸 상상도 하지는 못했죠. 앞으로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동안에 우리가 경험할 세상은요, 과거가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처럼 AI라는 것이 촉발하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 2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었던 구글과 네이버와 또는 존재는 했어도 미미했었던 아마존이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고 있다면 과연 그 다음 넥스트 빅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 거기서 핵심은 제가 보기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발전해 가면서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는 지적 노동의 자동화로 보고 있고요. 지적 노동에 관련된 테리토리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로축은 강력한 공감력이 필요하냐, 약한 공감력이 필요하냐. 가로축은 최적화하는 지적 노동을 하는 것이냐, 창의적인 또는 전략적인 지적 노동을 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요, 최적화와 약한 공감력이 필요한 건 보안 담당자나 고객 응대 쪽, 전략적 창의적인 부분과 약한 공감력이 필요한 건 컬럼니스트나 경제학자들. 반면에 최적화와 강한 공감력이 필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웨딩 플래너, 간병인 같은 사람들이죠. 강한 공감력은 CEO 경영자라든지 마케터 같은 전략적 투자자들 같은 거라고 본다면, 저는 최적화와 약한 공감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AI로 100%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약한 공감력이 있지만 전략과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람들이 도구로서 AI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최적화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강한 공감력을 하는 것, 어떤 부분들이 대표적이냐, 변호사라든지 의사 선생님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의사결정의 중심에 AI가 있고 사람들과의 공감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50년, 100년 동안에 쉽지는 않겠지만 미래 언젠가는 강한 공감력과 강한 전략적 창의력이 필요한 거에는 그 중심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외부 부분의 인터페이스와 많은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해나가는 시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AI CC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KT의 핵심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콜 인프라의 건너편에 상담 직원과 대화를 하고 상담 직원을 지원한 상담 지원 AI 어시스턴트 시스템, 그리고 또 그 밑엔 실시간 상담 품질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돼 나가겠죠. 저희 회사 사례만 하더라도요, 실제로 그 대응력이 인간 수준인 96% 수준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단순한 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가 협력을 해 감으로써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과 비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기술에 바로 3세대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를 들자면 최근에 들어와 있는 많은 딥뉴럴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이 음성인식, 음성합성, 그리고 인텐션 분류라고 얘기하는 의도 분류들 등에 도입이 된다면 그의 지식 그래퍼랑 추론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통상의 챗봇과 관련된 기술들이 40에서 50% 내고 있다면 미니멈 콜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인 80% 이상인 94%, 96%까지에 도달할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좌뇌와 우뇌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도 그렇게 차세대 단계로 현실에서 쓰일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이제 장표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지난 100년, 길게는 1000년 동안에 우리 근육을 어떻게 덜 쓰면서 더 많은 효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노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지적 노동을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런 세상이 왼쪽 모습이 아니라 오른쪽 모습과 같이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간과 기계가 서로 협력하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콜센터도 그렇고 우리가 앉아서 진단을 받게 되는 병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공 분야나 정부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인간과 기계가 협력을 하고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건가는 일하는 방식의 문화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인프라와 그 전체 구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의미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위에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전개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빅터라고 얘기하는 쥐덫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보시는 이 쥐덫의 특허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어느 날 이 쥐덫 특허가 만료되는 걸 보고 위협감을 느껴서 첨단 쥐덫을 만들게 됩니다. 오른쪽처럼. 이 첨단 쥐덫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쥐가 냄새를 맡고 쥐덫 안으로 들어가면은 전기 충격을 줘서 깔끔하게 쥐를 죽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통으로 떨어뜨리게 돼서 이 쥐덫 하나로 20마리의 쥐덫을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미 20년 전에 이런 게 나왔는데, 아니 30년 전에. 근데 이 쥐덫 회사가 거의 쫄딱 망했습니다. 이 쥐덫을 만들고. 왜냐하면 덜 해로운 쥐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00원어치 쥐약을 사서 놓으면 가끔 우리 개가 먹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쥐덫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쥐를 잡을 것인가?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어떤 적합 기술로 쥐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KT가, 저희 솔트룩스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가장 효용성이 높은 기술을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AI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